이게 지금 보면 자연 치유력과 먹거리의 관계. 우리 한국자연의학회에서 왜 농사를 알아야 되고 또 왜 종자를 알아야 되고 또 먹거리의 안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여기 계신 여러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이나 또 약사 선생님들은 내가 왜 저런 농법이나 흙에 대한 것이나 토양 생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체의 근본이에요. 우리 인체 영양과 땅의 섭리는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예. 왜 우리가 이렇게 먹거리를 먹어야 되느냐? 흙에 있는 영양을 먹기 위해서요. 그럼 도대체 흙에 있는 영양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농사가 다양하게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그 농사가 정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가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저는 오늘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 농사에서는 요게 빠졌구나, 이 농사에서는 요게 빠졌구나, 이 정도는 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농업 살리기는 생명운동이다. 정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약국을 하면서부터, 저는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사실은 일반 의학보다 대체의학적인 약국을 시작했어요. 88년도에 제가 88년도 개업했다면 제 나이를 막 또 생각하실 텐데 88년도에 약국을 개업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두통약을 찾으러 와도 두통이 전혀 다른 원인에 오는 것을 정말 원인 치료해주는 이런 약국을 해보자. 그래서 공부했던 게 한방이었고요. 한방을 공부하다 보니까 약사님 그 약을 먹고서 1, 2년은 잘 지냈는데 또 다시 그게 왔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셔서 이분들을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은 식이요법이고 있구나. 그래서 공부한 게 이제 메가비타민요법, 분자교정의학 이런 걸 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들어서 환자가 변화된 게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아무리 저희가 분자교정의학을 하고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하고 여러 가지 메가비타민요법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마음요법을 해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100% 되지 않는. 이것이 어디서 올까? 그것이 DNA가 변경되고 정말 농사에 여러 가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불순물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치료되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이러면서 사실은 농법과 종자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한국자연의학회에서 정말 기본적인 생명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업 살리기는 교육운동이고 환경운동이고 공동체운동이다. 지금 저도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지만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대다수가 다 이제 거의 아이들이 큰 상태일 거예요. 근데 밥상에서 정말 이 먹거리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자라고 이 먹거리를 위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시면서 그 식사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래, 보통 아이들은 슈퍼에서 사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먹거리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정말 이것을 재배하는 분들의 손길의 감사함보다는 돈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 슈퍼 가면 돼. 그거 마트 가서 사오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물질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농사의 밥상머리 그 교육은 우리가 교육에 가장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장아장 걸으면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마다 먹는 것은 가장 먼저 시작하거든요. 이 먹는 것의 소중함, 이것에 차려있는 분들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생명의 기본이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환경운동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지금 치유농업에 대한
치유농업 지원 법률인가? 그러니까 법률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7월 정도에 법률안이 상정됐다가 올 2월 달인가 통과된 법률안이 있어요. 이게 치유농업에 대한 거거든요. 어제 여기 오신 분들도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이런 치유농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자연의학회에서 추구하는 모델이에요. 네. 제가 작년에 공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치유농업 과정을 1년간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시간씩 강의를 1년 동안 들었는데요. 굉장히 고된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에 어떻게 농업이 앞으로 바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치유와 연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농업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늘 제가 이제 오늘도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갈 때는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기본이. 내가 기본이 튼튼한 사람들은 지금 뭐 영양물질을 파는 건강식품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거는 뭐에 좋다더라, 뭐에 좋다더라, 뭐에 좋다더라 이렇게 파는 분들하고요,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전체적인 인체를 알고 생리를 알고 또 이 사람의 원인을 알고 이렇게 해서 처방하는 거랑 같을 수는 없어요. 네. 그것처럼 우리도 근본을 알고 여기에 계신 농업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치유 농업을 하겠다. 그럼 진정한 치유는 어떤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없이 제가 가서 들었던 치유 농업은 그냥 메소드, 방법, 매뉴얼, 네, 이런 위주의 강의가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가장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치유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것은 한 가지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봄으로 마음 편안해지잖아요. 저희 약국은 제가 앉아 상담하는 이 자리에서 뺑 둘러보면 앞으로 봐도 산, 뒤로 봐도 산, 부럽죠? 네, 굉장히 그런 곳에 제가 상담을 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정말 쥐가 날 정도의 환자가 처방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상담을 막 쏟아놓고 가면 우리 이제 회장님이 총무님은 어떻게 그거를 해소시킵니까? 수정파 뭐 음악 이런 거 많이 들으십시오. 그때 강의하시다 그랬는데, 저는 그럴 때 제 뒤에 제 옆에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면서 제가 깊이 명상도 하고, 네,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풀어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농업 살리기는요, 환경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밥을 못 사 먹고 집으로 일찍 퇴근하고 집밥을 먹고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부부가 생전 남남처럼 살다가 지금은 남녀로 살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신문에서 봤는데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 사무실에 아기가 막 몇 쌍이 생겼다고. 농업 살리기는 저희가 마을의 공동체와 또 연결이 되고요. 그 마을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가 또 살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저희도 자급자족 농사를 하다 보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제철에 나오는 것을 여러 사람과 나눠 먹게 돼요. 이 나눔이 공동체의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정말 우리 한국자연의학회와 또 이 세상을 살리는 그 근본에 있어서 정말 생명운동이고 교육운동이고 환경운동이고 또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것이 사라질 때, 이것이 살려질 때 저희는 한국자연의학회도 함께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떤 중심 모델로 딱 서는 그러한 저희 학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아직 박수 받기는 이른데 이러한 건강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가장 뭘까요?
전 강의를 혼자 안 하고 제가 늘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급하게 집에서 자고 오다가 빠진 게 있어요. 생각나세요? 우리 남편이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생각나세요? 저는 항상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선물을 드려요. 강의를 다 듣고 나면 한 분한테 이제 일반인들한테 가게 되면 건강식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서 다 강의 끝나고 질문을 해서 한 분한테 선물을 드리거든요. 오늘은 제가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값으로 칠 수 없는 선물을 사실 준비했었어요. 제가 토종농사를 진 고추에다가 제가 농사지은 와송, 제가 농사지은 참채 이런 것들을 효소를 해서 1000일 이상을 숙성시켜가지고 다양한 것을 넣어서 효소로 만든 고추장. 네, 우리 여기 몇 분들은 저희 집에 와서 드셔봤는데 고추장을 500g 병에다가 담아놓고 그냥 왔어요. 네, 어제 사실은 제가 우리 남편이 그걸 다 담아서 냉장고에 딱 넣어놨는데 냉장고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추장을 잊었구나. 어떡하지? 지금 우리 강한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가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건강 먹거리를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토양이죠. 땅에서 얼마나 좋은 땅을 살리느냐, 또 그것과 또 물과 햇빛과 씨앗이죠. 근데 물과 햇빛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은 좀 그래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물도 우리 지금 성우주 대표님 같은 경우 3만 평을 농사를 짓거든요. 3만 평의 농사에 물을 잘 댈 수 있을까요? 어렵죠. 물과 햇빛은 정말 하나님이 자연에서 오는 거죠. 사람이 노력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거는 토양과 씨앗이죠. 이 토양과 씨앗에 대해서 지금부터 더 깊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토양을 누가 만드는가? 지금 보면 좋은 토양은 누가 만드는가? 굉장히 다양한 먹이 그물들이 있죠. 얘네들이 사실은 만들어요. 얘네들이 누구냐? 토양 속에 사는 생물들이에요. 다양한 생물들이 많죠. 식물이 있고 거기에는 세균과 균류와 선형동물, 원형동물, 또 뭐 절지동물, 그 다음에 조류, 큰 동물, 대형동물부터 모든 것들. 얘네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토양은 좋은 흙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흙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흙은 누가 만드는가? 토양 생물이 식물의 양분을 만들고 쭉 있죠. 각각의 이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들이 아니죠. 토양 생물이 식물의 양분을 만드는데 우리 이건 농사 짓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식물이 양분을 빨아 먹어야지 식물이 잘 크죠. 농사 지을 때 고추 농사 지금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잘 자라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땅에서 뿌리에서 양분을 잘 흡수해야지 얘가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잎에서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책에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책을 소개를 할 건데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토양학의 기본으로 사실은 대학에서나 이렇게 배우는 것인데 이것을 알면 어느 것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되게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식물이 큰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끝나지 않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네, 강합성작용이에요. 잎에서 강합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서 뿌리로 내려보내면요. 뿌리에서
다양한 화학 합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말했던 아까 토양 생물들하고 같이 흙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해서 그곳에서 다른 삼출액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삼출액을 누가 좋아하느냐? 토양 미생 생물들이 좋아해요. 특별히 가장 좋아하는 게 세균과 균류예요. 세균과 균류가 뿌리 쪽으로 강합성 작용해서 생긴 여러 가지 영양을 뿌리로 보내면 그 삼출액을 먹으러 누가 가장 먼저 오느냐? 세균과 균류가 와요. 세균과 균류가 막 오면 세균과 균류를 좋아하는 게 또 있죠. 네, 세균과 균류를 잡아먹으러 원형동물이 오고 원생생물이 오고 또 선형생물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몰려들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뿌리의 근권이라는 데서 일어나요. 뿌리의 마지막 뿌리의 실뿌리처럼 뿌리가 이렇게 막 나면은 실뿌리처럼 있는 그 근권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화학작용과 여러 가지 토양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많은 작용들이 흙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양생물의 흙의 구조를 만든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양 물질들이나 양분들이 여러 가지 화학작용이나 또 근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생물 작용이나 또 거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너무 그냥 넘어갔는데요. 식물의 양분 중에서 꼭 이제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세균이나 균류나 이런 것들이 분해작용을 할 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균과 균류는 사실은 처음과 끝까지 계속 있습니다. 본인들이 남한테 잡혀 먹어서 그 잡아먹은 큰 생물이 원형 생물이나 뭐 진행생물이나 진행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똥으로 배설을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요. 본인들이 또 그 죽은 시체들 있죠. 큰 동물들의 죽은 시체들을 세균이나 균류가 분해해서도 만들고요. 또 어떻게 만드냐면 식물 자체가 죽잖아요. 그래서 식물 자체를 또 분해해서 또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양분들이 이게 토양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양분 만드는 것도 토양생물이 합니다. 그리고 이 토양생물은요, 또 흙의 구조를 만들어요. 아까 지금 제가 다양한 작용들 막 세균이 오면 누가 오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올 때 어떻게 오겠어요? 세균은요, 비만 오면 가벼워서 물에 떠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안 떠내려가려고 끈적끈적한 진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비를 시켜가지고 딱 달라붙어서 살아요. 다른 그러니까 뭐 원형생물이나 이런 데다가 딱 달라붙고 사는데 그때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것이 흙을 이렇게 몽골 우리 땅 파면 몽골한 거 보셨어요? 네, 몽골한 게 만든 게 세균이 그렇게 끈적끈적한 거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토양의 입자나 이런 것들을 구성시키고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막 계속 잡아먹고 하다 보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를 돌아다닐 때 이 토양 속에 들어가면 공기와 산소와 물을 잘 통하고 빠지게 만드는 흙의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는 것은 토양에 좋은 흙은 누가 만드는가? 사실은 앞에 쭉 공통되는 것이 있죠. 토양의 먹이 구물. 네. 토양의 먹이 구물, 토양 생물의 먹이 구물이 그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토양 생물이 식물의 그런 병을 막아준다.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저 약국에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팔잖아요. 유산균 종류. 이걸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판매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과연 좋은 방법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깨지 않을까? 흙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흙의 성분, 흙의 그 식물의 병을 막아준다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아까 세균과 균류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토양의 뭐 pH나 토양의 구조나 토양의 물 빠짐이나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어떠한 종류가 하나 크게 되잖아요. 뭐 세균이 우세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균류가 우세하게 된다든가 어떤 균형이 깨지게 돼서 다양성이 깨지면 여기에서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다양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재배 하면서 이제 뭐 자연농법이 맞다, 자연재배가 맞다, 막 굉장히 여러 말이 있지만 저는 자연재배로 제가 입에 붙은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연재배에서 그냥 냅둬농법 이렇게 하시면요. 처음에 냅둬농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토양 생물의 먹이 그물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난 자연재배 7년 됐어. 난 자연재배 10년 됐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처음부터 이 토양 생물의 먹이 그물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형성을 그냥 두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업이거든요. 농업은 뭐예요? 연봉이 돼야죠. 그렇죠? 네. 연봉이 돼야 되는데 연봉이 안 되는데 내가 1년, 2년, 3년, 5년, 7년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살겠어요? 본인은 그게 좋아서 한다르지만 가족들은 고생이죠. 그것도 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 방법론을 다 알려줘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 토양 미생물의 여러 가지를 다양성을 회복할 때 토양은 자연스럽게 질병을 예방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장내의 미생물하고도 저는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직은 거기에 대한 답을 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퀘스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소라고 다 같은 질소가 아니다. 우리가 아까 식물의 그 양분을 할 때 식물은 주로 어떤 양분을 가장 많이 먹고 살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세포에서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식물들도 기본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물질이 있어요. 탄수와 질소예요. 탄수와 질소를 통해서 그 외 여러 가지 미네랄들도 많지만 탄수와 질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 질소가 우리가 질소 비료를 굉장히 많이 넣죠. 그 질소 비료에 들어있는 건 질산이온이에요. 질산이온이 질소는요 암모늄 이용 상태와 질산이온 상태가 있어요. 암모늄 이용 상태는요 균류가 많은 곳에서는 암모늄 이용 상태로 있고요. 세균이 많은 곳에서는 질산이온 상태로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pH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수소이온 농도가 pH를 결정하잖아요. 그 수소이온 농도가 토양 미생 생물에 의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많이 배설하는 그러한 미생 생물이 살면 pH는 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알칼리화 되죠. 그러니까 알칼리를 좋아하는 게 세균이에요. 그리고 균류는 약간 산성 쪽으로 기울면서 pH가 5에서 한 7 이하. 그리고 세균은 7에서 7.5 이상.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떤 형태로 되냐면 우리 암모늄 상태가 질소가 암모늄 상태로 있는 것은 산성 상태, 균류 쪽에 있을 때는 암모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따 뒤에 보면 단연생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교목이나 감목 같은 걸 키울 것인가 아니면 잔디나 일년생초를 키울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암모늄 이온 상태를 더 좋아하는 질소를 더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질산이온을 더 좋아하는 상태가 있어요. 이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건 질산이온이 더 좋은 그런 토양을 찾는 것을 식물을 키우는데 암모늄 상태에 있는 것을 주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많은 화학 비료들은 질산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교목이나 감목에다가 넣었다가 할 때는 오히려 그것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병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농사를 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이렇게 꿋꿋하게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토양 먹이 그물에 해로운 것들. 당연히 뭐 토양 먹이 그물에 해로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토양 생물 먹이 그물을 깨는 것들이죠. 네. 토양 생물 먹이 그물을 깨는 것. 살충제, 화학 비료, 그 다음 제초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거 알 것 같아요. 뭘까요? 경운이에요, 경운. 경운. 경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농사 안 지으면 경운이라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알아듣는 이 단어를, 경운은 뭐냐면요, 로타리 치는, 로타리가 또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보다는 한 단계 위네요, 그렇죠? 전 경운도 알고 로타리도 아는데. 예, 우리 막 큰 트랙터 가지고 봄이면 모든 논밭에서 행사듯이 하는 있잖아요. 축제듯이 하는 거. 막 토양 갈아가지고 아주 반듯반듯하게 막 갈아놓잖아요. 그거 보면은 막, 아, 농사가 다 시작했구나.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게 경운입니다. 토양 생물 먹이 그물이 안착을 해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막 부셔서 하면은 얘네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화학 비료 같은 것도 사실은 지렁이를요 말려 죽이게 되는데, 지렁이는 땅에 엄청 좋은 건지 아시죠? 네, 네, 지렁이를 다 죽이면 어떤 토양 생물 먹이 그물에서 하나가 또 빠지게 되겠죠. 이러면서 이게 다양성이 깨지면 질병이 오고, 다양성이 깨지면 어떤 양분이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식물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나는 농약을 쳐야 되고, 농약을 쳤는데 또 뭐 거기에다 계속 살충제 넣어야 되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건강한, 마지막, 건강한 토양 먹이 그물로 기름진 땅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답이 다 나왔죠.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토양 생물 먹이 그물은요, 우리 이 땅에 양분을 넣어주고 해충과 질병을 막고, 그 다음에 흙을 부드럽게 해서 구조를 잘 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물이 빠질 때 사실은 공기가 감으로 산소와 그런 것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알아본 토양은 누가 좋게 만드는가. 예, 토양 생물 먹이 그물이 정말 건강할 때 좋은 땅을 만들죠. 그러면 이 흙은 뭔데? 토양 생물 먹이 그물이 물론 잘 돼 있으면 흙의 구조도 잘 되고 흙의 성분도 잘 되고 다 잘 되죠. 흙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기 다 이게 써 있네요, 그렇죠? 네, 흙이란 무엇일까? 네, 저희가 흙은 암석 같은 바위들이요, 풍화작용이나 화학작용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굉장히 수천 년을 두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광석에 있는 영양 물질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석에 있는 다양한 미네랄이나 그런 것들이 그것만 있으면 그럼 좋은 흙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또 잘 이렇게 물과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잘 빠지고 공기가 또 들어가고 이러면서 토양 생물 그물이 잘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흙은 암석이나 이런 그 모래, 바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리적인 뭐 비바람이나 이런 거, 또 뭐 규산염이나 이런 거로 화학작용,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물학적 작용, 이런 토양 생물 그물이요, 흙도 사실은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작용을 우리가 생물학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흙에는 그런 기본 가루가 되는 모래가 되고 점토가 되고 또 미사가 되는 그 광석 자체가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또 유기물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공기와 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농사 짓는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농사 지을 때 쓰는 농사 지을 때 아무리 가물어도
식물이 잡고 있는 물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농사 짓는 분들 중에? 모르시죠? 물에는요,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쭉쭉쭉 빠지는, 중력에서 밑으로 빠지는 물이 있고요. 자기들끼리 응집력에 의해서 붙어서 있는 물이 있어요. 이게 모세관수예요. 네. 모세관수하고 중력수가 있는데요. 중력수만 있는 땅에서 농사를 못 져요. 중력수만 있는 땅에서는요, 물이 비 올 때는 막 오는데 다 내려가서요, 땅이 딱딱하고 굳어져요. 결국 이것은 중력수와 모세관수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모세관수가 많이 있느냐? 모세관수는요, 이제 좀 뒤에 나올 거예요.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모세관수는 제가 아까 모래 토양의 그런 입자를 토성이라고 하는데, 뒤에 토성 나오죠. 그때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만 제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토양의 공극입니다. 공극은 빈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토양의 공극이 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지만 물이 다시 올 때 그 물을 따라서 공기가 같이 들어가면서 산소 유입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산소 유입이 안 되고 공기 유입이 안 되면 사실은 그 토양은 아무리 우리가 유기물질이 정말 많은 땅이라도 공기 유입이 안 되면 썩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복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아까 말씀했던 그런 토양 생물 구조들이 돌아다니면서 생긴 구멍들, 그리고 토양의 구조나 입자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토양의 빛깔, 토양 단면과 토양층부터 하겠습니다. 토양 단면과 토양층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여러 가지 강석에 의해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유기물들이 만들어서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흙에 있는 여러 유기물이나 여러 성분들이 비에 쓸려가겠죠. 그 비에 쓸려가다가 어느 이렇게 방어물 이런 것들을 만나면 그곳에 퇴적되듯이 이렇게 땅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런 토양 단면과 토양층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굉장히 그래니언 캐년 같은 데 가면 왜 밖에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토양 단면과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수천 년 동안 그런 유기물과 강석과 이런 것들이 계속 와서 쌓이면서 이런 것들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토양 색깔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토양 색을 보면요, 여기 땅에서는 어떤 것이 농사가 잘 되겠다, 여기 땅에서는 어떤 것이 농사가 잘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정도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철분이 많은 땅은 무슨 색깔이세요? 오, 농사 안 짓는데도 잘 하시는데요. 그러면 땅의 색깔이 어떤 색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네? 네? 너무 검은색은요, 유기물이 너무 많아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커피색이에요, 커피색. 네. 커피색이 가장 좋은 땅을, 우리가 가장 좋은 땅의 커피색은 우리가 어디 가서 땅을 이렇게 볼 때, 저는 농사를 짓는 사실은 청년들을 키워내는 게 제 꿈인데요. 그 농사 짓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땅을 살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시골에 가면 놀고 있는 땅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임대료를 줘야 돼요. 임대료를 주고 땅을 고른다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고르면 좋겠죠. 네. 토양의 입자가 점토와 미사와 모래가 같이 있고, 그리고 색깔이 커피색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은 처음부터 자연재배를 해도, 여러분도 또 혹시 압니까? 저 이영미 약사님처럼 조금 지나면 나도 기농해서 기촌에서 살고 싶어, 이럴 때 만약에 그런 토양을 사게 된다면
이것이 지금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있어야 돼? 속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의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잘 들어놓으시면요 정말로 유익하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아주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친환경 농업은 뭐 유기 농산물이 있고 무슨 농산물이 있고 이런 거를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되나 그랬는데 그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것을 알면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된 것이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낼 수 있거든요. 토양의 빛깔에서 저희가 산화망간 요새 여러분들 망간이 질병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많이 아세요? 아세요? 우리 여기 저 선생님 머리 끄덕끄덕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망간이 부족과 규소의 부족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망간과 규소가 부족한 것을 약으로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망간이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해지는지 오늘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네. 근데 망간이 부족해서 오는 질병이 지금 현대인들이 있는 여러 가지 파킨슨씨 병부터 치매, 알츠하이머, 자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망간이 왜 그렇게 많이 부족할까? 이따 씨앗에서 나옵니다.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 왜 부족할까 그랬더니 받아 쓰려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안 하고요. 이따 GMO 농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토양의 색깔로도 우리가 좋은 땅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좋지 않은 땅은요 무슨 색을 가지냐? 회색. 회색을 가지는 것은 유기물이 부족한 거고요. 땅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랑 관련된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런 흙 색깔만 보고도 내가 가서 물론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중에 그럼 이 흙 색깔이 회색인 색을 사서는 농사를 못 집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네, 농사를 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토성은 토양의 입자 크기를 말하는데요. 모래와 미세와 점토인데 모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요. 미사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눈의 크기고요. 점토는 전자현명으로 봐야지 되는 그런 아주 미세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각각의 차이점이 있어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중력수와 모세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농사 짓는데 모세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모세관수를 가장 많이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게 점토예요. 점토는 어떤 것이냐면요. 유기물들이 여러 가지 생분해 작용으로 인해서 유기물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서 생성된 게 점토입니다. 그리고 미사는 그 모래는 그냥 완전히 강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해돼서 생긴 것이라면 미사는 중간 단계, 점토는 가장 미세하면서 유기물이 많은 단계. 그리고 중력수가 가장 많은 곳이 중력수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모래. 모래는 그냥 물이 쭉쭉 빠지잖아요, 밑으로. 근데 그러면 점토가 뭔가 들어보니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점토가 많은 땅이 좋을까? 그럴까요? 네, 균형이 있어요. 가장 좋은 땅은 모래, 미사, 점토가 각각 30% 이상씩 같이 이렇게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토양의 구조는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뭉쳐서 모양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토양 구조를 만드는데요. 이 토양의 구조가 토양의 화학적인 성분이나 생물학적인 분해나 여러 가지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양의 입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양의 구조도 토양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들 이런 모래나 미사나 점토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로 뭉쳤냐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토양의 구조인데 이 토양의 구조는 굉장히 다양한 구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발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식물이 어떻게 토양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흡수하는가. 이것이 여기서 이게 빠졌는데 양이온 교환 용량이라고 해서요.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토양의 구조 다음에요. 양이온 교환 용량. 양이온 교환 용량. 이게 뭐냐면요. 우리들이 자석이요. 음극과 양극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붙으려고 하잖아요. 식물이 영양 흡수를 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돼서 흡수를 한대요. 양이온이 음이온 쪽으로 가는 거예요. 토양이 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식물이 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토양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양이온들, 칼슘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당겨서 같이 식물이 흡수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양이온 교환 용량이라고 그래요. 이 용량이 큰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 클까요? 양이온들이 많이 녹아있는 땅이겠죠. 그러면 이 양이온 교환 용량이 높은 땅을 만약에 체크해서 이것이 가장 높으면 그 땅이 좋을까요? 네, 아까 얘기하겠죠. 이것이 아무리 높아도요, 토양의 공급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그것들이 썩을 수 있어요. 물의 유통이 통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토양의 산성도, 측정도, 토양의 좋은 흙에 우리가 흙을 만들 때 굉장히 영향이 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pH가 산성 쪽으로 기울 때는 균류가 잘 사는데요. 균류가 잘 사는 데는 규목과 간목과 이런 단연생초가 잘 사는 땅이고요. 세균이 pH가 높은 데서 산성 쪽에서 잘 사는, 알칼리성 쪽에서 잘 사는데 얘는 초분가. 네. 이런 토양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인 토양의 땅을 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산이 한 8,000평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200평 정도를 그 도로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뭐 산 한 구퉁이를 이렇게 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연재배를 제가 푹 빠져 있을 때인데 그 땅에 자연재배로 농사를 져서 정말 좋은 먹거리를 이제 이렇게 사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보리를 뿌렸어요. 완전 생땅에.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3년째 네, 보리를 뿌려요. 그러면 싹이 이만큼 올라와요. 그러다가 거기에 비료를 줘야 된대요. 비료를 줘야 되는데 저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자라다가 다시 죽어요. 그걸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땅을 만들지 않고 하면 7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 거쪽에 마을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왜 농사 짓냐고. 그래서 저희가 땅을 다시 계속 살리기 위해서 얘가 자라다 죽으면 그게 또 퇴비가 되니까 퇴비가 돼서 또 하고 참 돈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진작 공부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렇죠? 아유 참. 그래서 이제 토양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방법은요. 여기 써있죠. 토양을 건강하게 되살리고 유지하는 방법. 퇴비, 멀칭, 퇴비차.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면요. 정말 생땅에서도 산림에서 재배하는 농사처럼 정말 좋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토양 미생물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배웠죠? 네, 토양 생물 구조, 먹이 그물. 네. 그 토양 생물이 얼마나 잘 살게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 이것이 퇴비화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퇴비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든 토양 내 먹이 그물을 구성하는 생물들을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게 퇴비가 가장 중요한 거고, 퇴비를 만들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퇴비를 만들면 퇴비 더미를 만들잖아요. 퇴비 더미를 만들어서 그 퇴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균류가 좋아하는 퇴비를 만들 것이냐, 세균이 좋아하는 퇴비를 만들 것이냐. 그쵸? 다를 것 같죠? 네.
다를 것 같죠. 달라야죠. 왜냐하면 pH에 따라서 그 균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균에 의해서 양분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중온기, 고온기, 부속 단계 이거는 퇴비가 만들 때 중요한 조건이 온도와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들,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퇴비를 만들 때 온도가 아까 여기 지금 고온기 40도에서 65도를 이렇게 넘어야 된다 얘기를, 그러니까 그 사이여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이 온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병원군도 안 죽고, 그리고 풀씨도 안 죽는데요. 그리고 저중온기나 고온기나 부숙 단계, 특별히 부숙 단계를 거치지 않은 퇴비는 오히려 우리가 그걸 뿌렸을 때 식물이 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어제 여기 어제 익산에서 오신 그 김정기 선생님이 부부가 이제 사실은 어제 하루만 한 타임만 듣고 가셨는데 그분이 공생농법 했죠. 네, 공생농법에서 여기 보면은 멀칭이라고 하는 멀칭의 단계에 가면 식물 땅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걸 우리가 멀칭이라고 그래요. 멀칭 비닐을 알죠? 네, 멀칭 비닐처럼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를 덮어서 여러 가지 풀도 안 나게 도와주고 영양도 많이 이렇게 하게 하고 있는 게 멀칭인데, 멀칭이 갈색의 오래된 나무 가지, 뭐 대나무 칩 이런 것들은 균류를 잘 사게 하고 pH를 낮게 해요. 퇴비에 넣는 것도 그래서 두 개 같이 합니다. 퇴비를 넣는 것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색 색깔이 짙은 거, 오래된 마른 거, 갈색 색깔이 짙고 대나무 칩이고 이런 것들, 잔가지 이런 것들은 pH가 낮게 되면서 그것들을 많이 넣을 때는 pH가 낮아지면서 균류가 좋아지면서 교목이나 간목이나 이런 다년생초가 잘 사는 그런 퇴비가 되고요. 그런 멀칭이 돼요. 그런데 잔디를 깎은 것이나 또 금방 지금 풀을 녹색 식물 있죠. 지금 막 풀 잘라서 만든 녹색 식물 이런 것들은 pH를 높이면서 온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세균이 좋아하는 퇴비가 돼요. 그런데 그 세균이 좋아하는 퇴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일년생을 키우는 거, 잔디를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지금 녹색 식물을 더 많이 넣은 퇴비를 해야 돼요. 이 지금 퇴비와 세 가지 온도할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중온기와 고온기와 부숙 단계에서요. 온도를 65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얘가 안 올라간다 잘.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퇴비 만들 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넣어요. 갈색, 녹색. 이거 재료를 넣는데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 이럴 때는 녹색을 더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녹색을 더 넣어주고 물을 같이 넣어줘서 미생생물이, 우리가 토양생물이 살으려면 물이 있어야 될까요? 말라야 될까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축축하게 있으면 얘가 썩어요. 혐기성이 돼서. 얘네들은 다 호기성이라 촉촉해야 돼요. 축축하면 안 되고. 네, 촉촉하게 물을 넣어주고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뒤집어주면서 그런데 온도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중온기에서 고온기로 넘어가는 게 저 퇴비 만들면 한 15일 정도 있어야지 올라가나? 그렇지 않대요. 책에서 보면요. 정말 잘 만든 퇴비의 구조물로 잘 만들면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고온기로 올라가요. 그 고온기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이 부숙 단계가 됩니다. 그 부숙 단계를 지나서 완전히 퇴비가 되면요. 이것은 토양 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퇴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퇴비차까지 가겠습니다. 퇴비차는 뭐냐면요. 이렇게 잘 만들어준 퇴비, 이것을 발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퇴비차로 뭐 미생물 뭐죠? 그거 그 EM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해서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퇴비차가 필요한 이유는요. 퇴비는 우리가 퇴비를 식물을 잘 자라게 하려면 아까 근건에서 영양이 작용을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뿌리에 있는 근건에 퇴비를 넣어서 땅에다 넣어주면 근건에 밑에 토양 생물들이 잘 살겠죠. 근데 잎에서도 토양 생물이 있어요. 근데 잎에는 퇴비를 붙여놔요? 못 붙여놓죠. 네. 거기에는 우리가 옆면십이라서 엽건이 있습니다. 이 엽건에는 그런 토양 생물이 잘 살게 도와주는 게 퇴비차입니다. 그래서 퇴비와 멀칭이 같이 갈 때 우리는 7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좋은 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하는데 첫 해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병이 안 걸리고 퇴비도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이분은 한 7년 주기로 한 번씩 해주시라래요. 근데 7년 주기로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가을 같은 때 뭐 그러니까 나무 잎이 떨어진다든가 또 뭐 여기 농사 짓는 분들 있으면 뭐 저기 있죠. 벼 베고 남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덮어주는데 어제 제가 그분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걸 덮는 멀칭을 5cm에서 7.5cm 정도만 해야죠. 이게 좋다니까 그분은 10cm를 하신 거예요. 10cm를 하고서 고추를 심었어요. 얘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죽으려고 죽기 전에 모든 식물은요 죽기 전에 뭐래요? 종족 번식을 하죠. 그러니까 막 요만한 고추가 막 꽃을 피우는 거예요. 고추를 달리려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어제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런, 대나무 칩이나 이런 두껍게 해서 멀칭을 두껍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그냥 얇게 하는 게 아니라 두껍게 하겠다 이럴 때는, 봄에 하면 안 돼요. 가을에 해서 얘네가 발효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발효가 일어나서 부숙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 4월에 심기 위해서는 10월 달부터 농사꾼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앞에 부분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각의 농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농법의 종류는 본인들이 어떤 농사를 지면서 무슨 농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아시면 이 농법에서는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제 이게 조금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그 농산물의 종류 중에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지금 그 허가를 내어주는 그 인증을 해주는 게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을 하게 된 이유도 우리가 합성 농약이나 화학 비료나 또 여러 가지 그런 항균에 의해서 화학 자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서 농업 생태계의 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한 농축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친환경 농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법으로 2001년에 1997년에 환경농업 육성법으로 제정됐다가 2001년 1월 26일 다시 친환경 농업 육성법으로 법률명이 개정되면서 확정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생산 방법과 사용 자재에 따라서 유기농산물 보면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이렇게 쭉 나오죠. 유기농산물은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은 것입니다. 퇴비나 유기질 비료만 사용을 해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기질 그 비료를 사실은 이제 유기농업 자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가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돼 있는 유기질 환경 자재만 사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 유기농 농산물의 질소 함량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질소 함량이 너무 많아서 질산염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발암 물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질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질소를 암모늄 상태와 질산이온 상태로 이렇게 균류가 다르게 자기들이 선택해서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료에서 있는 질산이온 상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토양 생물들이 만든 질소 상태하고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깊이까지 화학적인 이런 것까지 뭐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될 수 있으면 천연 퇴비로 만드는 질소를 여러분들은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을 더 우리가 선호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질소 비료 유기농 농산물 이야기가 나오면 꼭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제 농약이나 제초제를 그래도 덜 들어간 것이라도 먹자. 종자는 지금 뭐 종묘상에서 사오는 모든 종자로 농사를 지니까 그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농약이나 제초제를 덜 들은 것을 사 먹기 위해서 뭐 이제 어떤 생산 단체를 딱 이렇게 해서 그러긴데, 이런 친환경 생산 매장을 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야채들을 사다 먹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곳곳에 자연재배나 이런 이제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한 농사 짓는 분한테 직접 10kg씩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다가 택배를 주문해서 기본적으로 먹고, 그것이 이제 채워지지 않는 것만 마트에 이제 그 친환경 매장에 가서 사는데요. 10kg씩 사온 것을 냉장고에 넣고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상온에 두어도요, 그거는 썩지 않고요, 말라요. 빼들빼들. 그런데 친환경 매장에서 사온 그런 식품 자재는요, 냉장고에 고이 잘 모셔놓는데 열흘만 돼도요, 물이 많게 푹 썩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강의를 이제 들어보러 다니면 썩지 않는 농산물을 드세요. 지금 내 눈에 보일 때는 안 썩어 있는 것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썩으면 당신 뱃속에 들어가서 썩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유기 농산물을 제가 뭐 폄하해서 나쁘다 이렇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영미 박사님한테 늘 제가 감사한 게, 저희 한국자연의학회에서 이번에 제가 이 준비를 할 때 제가 도와드릴까요? 좀 이렇게 일찍 갈까요? 그렇게 말씀드린 분이 사업단장님하고 이영미 박사님이었습니다. 이영미 박사님이 이제 간식을 준비하는 게 어려운 거 아시고 서울에서 토요일 날 약국을 문을 닫고 일찍 내려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하여간 뒤에서 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참 많은 걸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농산물은요, 화학 합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 비료는 일정량 사용하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저농약 농산물은요, 화학 비료도 건장 11양의 2분의 1 이내이고요. 또 농약 살포 횟수도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의 2분의 1 이하를 사용한 것. 그러니까 저농약 농산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다 어느 정도를 쓰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관행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농업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하고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가 PLS는 2019년도에 1월 달에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PLS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약국에 보면은 뭐 판매 기록하고 판매하는 거 있죠, 약도요. 이런 것처럼
농약을 사간 것들을 누가 사갖고 뭘 사갖고 얼마나 사갖고 언제 사갖고 이런 거 있죠. 그거를 PLS를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연농법을 가장 먼저 썼는데 지금 자연농법하고 몇 가지는요. 제가 읽은 책이 아니고 남편이 책을 읽고 썸머리 해준 것입니다. 책을 여러 개 읽으면서 시간이 정말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후쿠오카 마사노부에 의해서 창시된 농법으로 땅을 갈지 않고 풀이나 벌레를 적으로 여기지 않으면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대신에 최대한 자연의 본래 활동에 맡겨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이다. 이게 이제 자연 농법인데요. 이 자연 농법에 우리 김진번 장로님께서 이 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원의 과일 나무 아래에서 아이가 놀다가 똥을 싼다. 그 똥을 돼지가 와서 먹으면서 흙을 판다. 그 돼지를 개가 좋아한다. 사람은 그 비옥한 땅 속에 채소 씨앗을 뿌린다. 채소가 싱싱하게 자라면 어느새 벌레가 생긴다. 닭이 와서 쪼아 먹는다. 그 닭의 달걀을 아기가 먹는다. 이런 풍경이 사실은 가장 자연에 가깝고 낭비가 없는 가장 합리적인 생활이었다. 이 지은이가 쓴 가장 자연농법을 압축해서 말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연재배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거랑 이제 여기에서 이분의 것을 많이 이제 보시고 오셔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연재배는 물을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심을 때만 물을 주고 거의 물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우스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하우스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자연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또 퀘스천이죠. 햇빛에 그런 하우스 비닐을 투과하는 햇빛이 사실은 30%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스마트팜이 굉장히 많이 이제 청년들한테 지금 막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을 하는 게 기본이 30억을 투자를 한대요. 30억을 청년들한테 가장 싼 이자인 1%에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농업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저는 사실 우리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캐나다에 굉장히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단가를 낮추고 정말 살충제나 농약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좋은 원료를 하기 위해서 수경 재배로 자기의 공장을 다 져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 농산물로 그 이제 약초로 그 자기들 건강식품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는 글쎄 그것이 그만한 에너지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역동 농법인데요. 생명역동 농법도 제가 발제를 안 하고요. 우리 남편이 발제를 한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 루돌프 스타이너가 농업 강좌를 한 책인데요. 지금 포천에 나무농장이라고 김준건 씨가 이 생명역동 농법에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이 책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스타이너 박사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이분이 우주의 기운인 온기와 햇빛과 그리고 지구의 요인은 물과 영양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성에서 온 기운과 화성에서 온 기운과 토성에서 온 기운과 이 기운에 따라서 언제 뭐를 심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달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언제 심는 그런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서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역동 농법이 그래서 거기는 이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그러한 또 그런 방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에 와서 직접 공부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 이 책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과학을 굉장히 많이 농업에 플러스시키는 건데요. 정신과학을 통해 나온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양식을 줄 수 있다. 따뜻한 마음은 진동을 일으킨다. 의사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영감을 얻고 빛이 아주 강하게 약에 작용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약사님들 마음 공부하고 그러죠. 네. 이 생명요통요법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서 하는 건데, 아까 자연농법처럼요, 이분들은 본인이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거를 또 퇴비에 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생명순환 농법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또 조금 다른 이런 부분들이 생명요통 농법입니다. 여기 지금 금방 자연순환 농법이 바로 나온대요. 자연순환 농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썼던 퇴비 만들 때 소변 갖다 붓고 똥 갖다 붓고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잖아요. 요게 보면 이분이 안철환 선생님이라고 경기도 어디죠? 광주? 예, 거기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토종 운동도 하고 이런 것도 하시는데 직접 본인이 그 퇴비를 쓰기 위해서요 화장실을 대변을 보면 거기에 톱밥이 이렇게 섞여지게 대변을 환경 무슨 화장실이라고 하던데 예, 그것도 팔아요 이분이 제작해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자기 소변을 정말 이렇게 밭에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농법이 자연순환법입니다. 하여간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한글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 거기서 거기. 네, 다 비슷한데요.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 탄소순환 농법은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하시는 분은 지금 모르겠어요. 잘한다기보다는 실천하시는 분은 고창의 도덕현 씨라고 포도나무 하나에 4,500송이가 달립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네, 한번 TV에도 잘 나가는데 그렇게 이분이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대나무 칩. 네, 대나무 칩을 이제 두둑도 높게 하지만 대나무 칩을 깔아줘서 아까 제가 멀칭한다 그랬죠? 멀칭하듯이 해가지고 그걸 발효될 때까지 퇴비는 발효를 완전히 시켜서 주니까 사실 금방 이렇게 발효가 돼서 사용을 하잖아요. 토양생물들이. 근데 대나무 칩이나 멀칭을 위에 덮어주면 얘가 오랫동안 발효시키겠죠. 얘는 마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서서히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퇴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칭과 퇴비와 퇴비차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나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한 가지만 하고 싶다. 이럴 때 이 지은이는 퇴비차를 권하고 있습니다. 퇴비차를 언제 아까 제가 그냥 막 바빠서 지나갔는데요. 퇴비차를 언제 뿌리라고 하냐면 지금 잎이 나기 전에 있죠. 잎이 나기 전에 한번 관수라는 것은 땅 바닥으로 이렇게 주는 걸 관수라고 그래요. 그걸로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잎이 다 떨어진 이후에 한 번 주고 두 번을 줘요. 그런데 1년생 같이 이런 것들은 언제 더 주라고 그러냐면 과일이 열리기 전에 그럴 때 더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땅에도 그 토양 생물을 빨리 정착시킬 수 있고 엽권에도 시킬 수 있어서 세 가지가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한 가지를 한다면 퇴비차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탄소순환농법도 비슷하고 공생농법,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말하는 공생농법도 탄소순환농법하고 조금 비슷해요. 조금 비슷한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멀칭을 잣나무 가지나 뭐 숲이나 대나무칩 이런 걸로다가 위에 이제 덮어주는 거를 5cm에서 10cm 정도를 덮어주라고 하는데 덮기 전에 이 부분은 다른 분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아까 제가 토양에 있는 많은 그런 유기물들이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간다 그랬죠. 쓸려서 내려가서 가장 마지막에 어디 갈까요? 네, 바다로 가죠. 그 바다에 우리가 지금 토양에 다 미네랄이 하나도 없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미네랄을 보충시켜야 된다. 그 미네랄을 소금으로 보충을 시켜요. 그래서 소금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잘 이렇게 처리를 해서
거기에 있는 뭐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이분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토양에 이제 몇 평이 얼마큼 뿌려져라 그래서 이제 미네랄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요. 또 이제 토양에 이제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는 그분에게 하는 강의가 다 맞겠지 하고 들었는데 이분은 숯을 뿌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숯은 숯하고 소금은 미네랄을 맞춰주기 위해서 뿌리라고 하는 거고요. 목주액을 뿌려서 이제 병이 오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 수피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뿌리면서 하다가 아까 이제 퇴비차 만들어서 사라 그랬잖아요. 퇴비차를 발효액으로 해요. 발효액으로 하는데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치냐면요. 미역 있죠, 미역. 미역 우리가 애기 낳으면 미역 먹잖아요. 미역이 이런 생리 조절 기능에 호르몬에 가장 좋은 게 미역이래요. 그래서 미역을 발효를 시켜서 그거를 꼭 발효액으로 뿌려라. 그리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배에 만약에 100이 나온다 그러면 300까지 그 수확을 올릴 수가 있대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사람이 또 하는 게 뽕나무. 예, 뽕나무 발효액을 뿌리는 거. 예, 이것을 이제 사실은 말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살충제 같은 역할을 하는 또 신비자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뭐 꽃무릎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발효해서 살충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또 이분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것은 종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다른 사람들은 종자는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분은 원종을 찾아서 가라. 토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은 이분한테 치료받는 암 환자들이 많아요. 그 발효액으로. 이 사람이 지은 농사로 발효액을 만들었는데 그 발효액으로만 한자를 치료해요. 근데 진짜 치료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 분이에요. 공생농법 하시는 분이. 예. 그리고 이제, 예,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박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비료에 보면 보통 비료가 부산물 비료가 있는데 부산물 비료는 부숙, 유기질 비료, 미생물 비료 이렇게 쭉 있는데 약간 미생물 비료 뭐 유행 같은 거 이런 거 대표적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미생물 비료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대박 같은 것도 미생물 비료고요. 유기질 비료에 유박이 들어있는데 이 지은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숙되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것이다, 유박이. 유박을 가지고 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유박은 퇴비에 비해 냄새가 적고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퇴비에 비해 수분이 적고 비료 성분이 높아 속효성이란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생유박은 이게 발효되지 않았대요. 생유박은 토양에서 반드시 발효가 일어나므로 많이 사용하면 작물에 피해를 주고 또 가격도 비싸며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유익한 미생물도 없다. 아주 없진 않겠지만 유익한 미생물이 생기려면 토양 생물 구조가 또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미숙퇴비의 경우에는 후발효가 일어나므로 생기는 피해와 각종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박을 만드는 원료가 우리 국내 유기질 비료들이 사용하는 유박의 원료는요 주로 식품과 섬유 공장의 부산물들이래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할 때 썩지 말라고 거기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로 사실은 유기농 농사 짓는 사람 유박을 많이 써요. 저도 유박을 썼었거든요. 네, 유박을 쓰고 나서 생겼던 여러 가지들 그것 때문에 정말 병해충이 와서 막 이렇게 고생했던 거 지금 이 책을 제가 농사 짓기 몇 년 전에 정말 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제 바로 종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자에서 크게 우리가 계량 종자와 그 다음에 넘어가면 GMO 종자와 토종 종자와 재량종이 있습니다. 계량 종자는요 6종한 것입니다. 6종. 6종이 우리가 자연 6종도 있어요. 자연 6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잘생긴 놈, 가장 좋은 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그것을 심죠. 그러면 또 더 좋은 것이 나오고 더 좋은 것이 나오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자연육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량육종에서는요, 제가 저렇게만 쓰고 말았는데 동종교배 육종법이 있고요, 분리육종법이 있고, 개통육종법이 있고, 자연돌연변 육종법이 있고요, 방사선을 이용한 인공돌연변 육종법이 있고, 하이브리드 육종법이 있습니다. F1 육종법이죠. 하이브리드는 이런 육종법들이요, 사실은 유전자 변형한 GMO처럼 그렇게 사실 GMO는 그냥 육종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해로운 건데, 여기의 육종법은 다수학이라든가 병해충을 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더 제품을 모양을 좋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육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원종과 토종 종자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계량 종자의 문제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계량 종자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량 종자를 팔고 그 계량 종자를 팔고 거기에 맞는 농약을, 이 종자는 이 농약을 쳐야 됩니다. 저 종자는 저 농약을 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계량 종자는 원종에 비해서 병해충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F1 같은 경우는 1세대에서만, 아까 저희가 농사를 치면 씨앗이 나오면 저희도 계속, 제가 토종 종자로도 씨앗을 받아가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이 지금 육종된 종자들은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종자를 받았어요. 그걸 심었어요. 근데 첫 해처럼 좋은 게 안 나와요. 정말 막 저는 사실은 이걸 모르고 이제 처음에 그 모종을 갖다가, 종묘상에 모종을 갖다가 심은 거를 이제 다른 토종종자 다 이제 이렇게 씨를 받으니까 당연히 얘도 받았죠. 얘도 받아서 했는데, 그 다음에 심었는데 막 씨가,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쭈글텅 방텅이가 나오고 막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정말 잘 나온 거 별로 없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때 몰랐어요.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종자를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종묘상에서 계속 하다 써야 되니까, 우리 어제 그랬었죠. 냅더농, 자연농을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예, 모종이나 종자나 이런 값도 굉장히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비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농사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농사를 영농조합법인까지 하면서 하여간 첫 해에 거의 10,000평 이상을 한 11명의 영농조합법인들하고 같이 농사를 져서 큰일을 저질렀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빚은 제가 혼자 다 따맡았는데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정말 농사에요, 농자재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졌는데 그거를 판매를 못한다? 그럼 그분이 정말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저는 제가 약국을 따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 빚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토종 종자가 살아야 되고, 다시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살림에서 누가 손대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농법이 다시 이 시대에 살아나야 되는 것이 농업을 살리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GMO 종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GMO 종자는요, GMO 종자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GMO 종자 만들어진, 네, 컨닝하면 되는데. GMO 종자를 만든 이유가, 대량 생산을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대량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대량 생산하는데 제초할 수 있을까요? 풀 뽑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살충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제초제를 뿌리고 살충제 농약을 뿌려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으니까 조금만 제초제를 뿌렸는데 좀 있으면 또 나오고 이렇게 되면, 제초제를 여러 번 뿌리면 그 식물이 살을까요? 안 살죠.
그러니까 GMO 종자를 만든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제초제 내성. 제초제의 강한 것을 만들자. 제초제를 아무리 세게 뿌려도 얘가 죽지 않는 농산물을 만들자.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얘는 제초제 내성은 무엇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콩 때문에. 콩을 재배하면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제초제 때문에 그게 했는데요. 면화나 옥수수 같은 거. 면화나 옥수수는요. 충이 먹으면 안 되겠죠. 예. 충이 와서 만약에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것에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옥수수나 면화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살충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살충제를 뿌려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얘는 제초제 내성이 아니라 살충제 내성이 아니에요. 살충성이에요. 식물 자체가 살충성을 갖게 만들어요. 실제로 어떤 학자가 이제 감자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해로운가 이걸 보려고 어떤 감자를 했냐면요. 그냥 일반 살충제를 뿌린 거, 그리고 일반 감자, 그 다음에 살충성 감자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피해가 어떤 게 가장 많을까요? 네. 네. 살충성 감자가 감자를 먹인 쥐들이요 백혈병이 다 온 거예요. 네. 백혈병. 진짜 저는 GMO가 정말 해로워서 토종 종자를 제가 농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먹고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정말 GMO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해로워요. 그리고 그것의 피해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권의 책은 제가 이번에 8권의 책을 이제 좀 보았는데요. 2권의 책은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예요. 살충성, 여기에서 이 살충성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바실리우스 트렌지엔시스라고요. 이 균이요. 다른 거는 다 죽는데 얘만 자기가 살충성을 가지고 있어 독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아무도 해충이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균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 독을 꺼내서 식물에 넣어준 거예요. 종자에. 그러니까 종자 자체가 계속 살충성을 얘의 그 유전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체에서 내가 살충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해충이 들어오면 걔를 계속 독소로 이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식물 자체에 망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망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망간이 작용하는 그 시크메이스 페이스웨이인가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 경로가 없어요. 그 효소의 경로가 없는데 식물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를 차단하면 이제 그러니까 충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종자에 어떤 거냐면 망간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경로에 망간이 있어야지만 얘가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건데 망간을 플레이트를 해서 잡아먹는 거죠. 식물에 있는 망간을 잡아먹으면 그 식물에 망간이 있는 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농산물을 먹는 것은 땅속에 있는 미네랄을 먹기 위한 거죠. 그러면 그 몬산토는 이것을 만든 몬산토에서는 사람에게는 그 효소가 없어서 식물에는 있지만 사람에게는 없어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식물 자체가 망간이 없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 실제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굉장한 다양한 그러니까 사람 몸에 한 게 아니죠. 쥐에게 했는데 34가지의 질병들. 가장 큰 거는 암이에요. 여러분 요번에 그거 봤습니까? 국제재판소에 이탈리아 의원이 빌 게이츠
그 소송한 거? 봤어요? 네.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몬산토의 가장 큰 주주가 빌 게이츠래요. 하여간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얘기가 아니니까요. 필리핀에서도 옥수수 재배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정말 막 이제 죽어가는 거, 이탈리아에서 여러 가지 그 유전자 조작 때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 뭐 이제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WHO에 있는 그런 그 세계암 연구소 라크에서요. 이 저기 뭐죠? 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를 발암 물질로 그거 판정한 거 아시죠? 아세요? 네, 우리 부회장님은 많이 아시네요. 네, 그것이 이미 우리가 난 제초제 사용하지 않는데요. 제초제 있는 거 안 먹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부터 GMO 콩으로 만든 여러 가지들을 사 먹었을 것 같아요. 네, 20년 됐대요. 네. 20년이 돼서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암들이 암에 어제 우리 선생님 그랬죠? 암 환자가 10명 중에 3명? 네. 근데 10명 중에 3명만 앞으로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자폐증, 우울증, 불면증, 이 지금 34가지 질병을 제가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선천기형아의 급증, 불임증 급증, 저체중아 급증, 조산화 급증, 자살률 세계 1위, 한국의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4명 중 1명은 정서행동장애 아동 비만 급증, 청소년 성인병 급증, 성조소증 아동 급증, 대사증후군 10년 동안 2배 증가, 소아암 급증, 중증 장애 아동의 증가, 당뇨병으로 인한 재앙, 말기 신부전 환자 급증, 원인 미상의 간암 급증,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전립선암 급증, 다발골수증 급증, 아토피 환자 급증, 뇌졸중 급증, 염증성 장질환 급증, 췌장암 사망 급증, 치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 파킨슨병 급증, 빈혈 환자 급증, 피부암 급증, 불면증 환자 급증, 만성 피로증후군 급증, 골다공증 환자 급증, 비타민 D 결핍증,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갑상선 암 발병 1위, 세계 1위.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일본은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사료로만 씁니다. 사료로만 쓰는데요. 근데 그 사료를 사료로만 쓴다고 안전할까요? 네. 네, 결국 사람이 먹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여기 이제 김상규 대표님이 와서 계신데 정말 제가 이제 자연재배에서 만난 한 분 한 분들은요, 제가 그분들 스토리를,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 눈물 나와요.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도 못 벌고, 정말 여기 어제 우리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난 돈이 안 되는 걸 해요. 정말 세상이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돈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 자연재배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소책자 만들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사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도 되고 그리고 눈물이 나왔어요. 이분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사실 이번에 간식 준비도요, 우리 그 현미쌀
과자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운양농원이라고 자연재배 그 회원이시고요. 유기농으로 만든 쌀 과자.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토마토 드린 것도 한 분은 황짱 전용진 씨라고 황짱 토마토고요. 하나는 꿈의 농법이라고 그래서 이상철 그 대표님이 주신 토마토예요. 그거 그냥 시장에서 막 준비한 거 아니에요. 미리 다 전화해서 택배를 받아서 다 이렇게 포장해서 드린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이상원 저 대표님이 바나나 났다고 저한테 야단을 치셨는데 원래 저녁에 이제 저희가 파티할 때 빈대떡 파전을 먹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파전은 음식물을 이렇게 펼쳐놓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마스크를 풀고 막 대화를 나누는데 계속 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갑자기 바꿨어요. 회장님한테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전화드려서 회장님 아무래도 파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조로 견과류하고 바나나를 사서 사실은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어제 들어왔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지금 이거 하다가 글로 갔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람에게 아까 망간이 없으면 생기는 질병들 우리 의사 선생님하고 약사 선생님들하고 뭐 한의사 선생님들 다 아시죠. 근데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제가 그냥 망간이 사람에게 부족하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그 몬산토에서 얘기하는 망간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대사 경로를 막는 그 대사 효소가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 망간이 부족하고 규소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치매를 망간으로 고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요 분자교정 의학에서요 망간을 치매를 망간으로 고친다는 그런 연구가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게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망간이 부족하면 장내 세균, 아까 제가 장내 세균 불균형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얘기했잖아요. 장내 세균 불균형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다양성이 깨지는 것이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산균이나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도 다양한 것들을 같이 넣어준 것을 먹어야 되겠다. 하나가 대량으로 들어간 것은 이것도 들어가면 사실은 다양성을 불균형을 이걸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면 자폐나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불안장애, 파킨슨병 이런 신경계 질환 이런 것들이 영향이 같이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는 페이스 1, 페이스 2에서 간의 해독 기능 중에서 보면요. 산화적 스트레스를 해독하는 데에 망간이 꼭 필요한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그것이 안 되므로 해서 우리 몸에서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가 계속 오면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곳에 손상이 굉장히 올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올 수 있는 다양한 대사 질환, 에너지가 필요한 많은 질병들이 초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콘드로이틴 설페이트에도 이 합성에도 이 망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콘드로이틴 설페이트는 일반인들도 많이 알죠? 뭐에 먹죠? 뭐 관절염 영양제다, 뭐 골다공증 이런 얘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병도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자 운동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불임 환자가 엄청 많잖아요. 불임 환자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사실은 GMO가 한 몫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가지고 걱정했는데 그거는 네 이런 GMO를 그러면 우리가 GMO를 이기기 위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근데 이제 토종 종자로 농사 짓게 되면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거는 제가 큰 제목들만 툭툭 썼는데요. 여기 토종 종자는 다음과 같은 뜻이다. 이건 다 썼어요. 중요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네. 이런 좋은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토종 종자로 농사를 지면서 살려야 되는 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토종종자 살리는 운동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해야지. GMO의 대책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토종종자로 농사 짓는 분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GMO 대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토종종자로 농사 짓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지금요, 계량 육종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 보면 토종종자 농산물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볼품없고 맛없고 지금 맛이 얼마나 좋게 변화된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걸 안 사 먹죠. 그래 놓고 농사가 GMO 대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종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계속 농사 지면서 굶어 죽으라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소비자들이 우리가 토종 농사 살리는 운동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누가 사 먹어요? 맛없고 볼품 없으면. 그런데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는 소비자들이 내가 조금 덜 맛있는 거 먹더라도 내 몸에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교육하고 이것을 또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죠. 이것을 해서 소비자를 깨우는 것이 GMO의 대책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을 깨우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을 깨워서 그 토종 농산물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농사 짓는 사람은요, 짓지 말래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말 한국자연의학회, 제가 이제 회장님이나 또 여기 여러 회원들, 정회원, 준회원 많이 계신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어려웠습니다. 전문 분야도 아니고 전공 분야도 아니고 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농사에 상관없는 사람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 정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까 많이 고민하면서 하면서 끝까지 그렇지만 했던 이유가 딱 여기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자연의학회에서 토종 농사 짓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환자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환자들을 살리는 가장 큰 것은요,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그러니까 먹는 모든 것이 다 F1 종자로 만든 종묘상에서 나온 종자죠. 거기다 또 일반적으로 가공식품 70%는 다 GMO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집밥 해먹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기 약사님들 집밥 해먹는 사람 많지 않죠? 다 외식하잖아요? 외식하는데 지금 올해 봄에도요, 무슨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마늘하고 양파를 재배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과잉 재배돼서 지금 그게 또 가격이 너무 막 폭락했대요. 그게 과잉 생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밥을 안 해 먹어서 그래요. 아니, 정말 웃을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식당이나 큰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는요, 절대로요, 좋은 거 안 씁니다. 비싼 거 안 써요. 다 중국에 수입한 거 씁니다. 그러면 수입 농산물 가지고 다 그 식당에서 한 것 여러분들이 사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식품,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말 매주 있는 마을에서 만든 그런 비싼 그 된장 갖다가 그 사람들이 된장국 끓여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GMO로 만든 걸로 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강의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나는 외식만 하고 집밥을 안 해 먹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GMO에 70% 노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두 분 힐링 마스터 두 분 계신데 요리로 해서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그 요리를 해서 치료하는데 그 요리하는 농산물 자체가 GMO 농산물일 수도 있고 F1 농산물일 수 있다니까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강의를 죽을 만큼 힘든데도 준비했어요. 정말 건강한 토양, 건강한 종자, 건강한 먹거리, 그것이 건강 관계성을 만듭니다. 게리 소믈리라고 하는 사람이 러브 앤 푸드에서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그 사람의 관계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으로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과 건강한 세계까지 제가 가려다가 아직은 제가 안 하고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좋은 한국자연의학회가 정말 잘 돼서 우리가 여유가 있고 정말 조금의 사회에 환원되는 것을 하고 싶다면 청소년들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